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젯밤에 친한계 22명의 긴급회동. 이분들 왜 모였을까?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건데 요건 잠깐 미루고요. 일단 그제 용산회동부터 우리 시간 순으로 좀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글쎄 뭐 왜 만났느냐 이거보다 좀 더 나가서 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총평 제가 총평 여쭈려고 형식과 했는데 내용 면에서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것이 별 성과 없이 끝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회담 직후의 제 느낌은 네. 전면전 전야 같습니다. 전면전 전야. 네, 어저께 그 만찬도 보면 이게 전면전을 하기 전에 각각 좀 세를 모으는 그날 한동훈 대표 만나고 나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를 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른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이제 가까운 의원들 모은 거 보면 하여튼 아직 전면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네. 전야 같은 분위기는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와, 전면전 전야 같은 느낌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내용면으로나 형식면으로나 양쪽 모두 지금 뒷말이 무성한데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형식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하고 전화통화하느라 30분 늦게 나타났어요. 근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야외 정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30분가량을 그냥 서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안으로 안 모셨죠? 그래서 왜 이제 안 모셨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옆에서 말동무했다. 그냥 혼자 남겨둔 거 아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정치는 예. 의전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의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전 프로토콜이. 보니까 의전 비서관도 그 자리에 있었던데 예. 그런 걸로 보면 그건 예의는 아니죠. 예의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집권당 대표가 거기 이제 오셨는데 좀 이제 늦어지면 좀 편한 곳으로 모셔서 뭐 차담을 좀 할 수는 있죠. 뭐 실장이나 수석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외빈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뭐 주미대사였다고 쳐보세요. 주미대사를 거기다가 30분을 그냥 세워놓는다. 이게 말동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그냥 뭐 의원이 갔어도 그렇게 잘 안 세워놓죠. 예. 의원 그럼요. 누가 갔어도 예, 외빈이다. 대통령 손님인데 누가 갔어? 아니 박성민 대표나 제가 가도 그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면 뭐 바깥에 저는 괜찮네요. 서서 뭐 저는 구경하겠습니다만. 저도 조깅 한번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정치 분석을 하잖아요. 평론이 아니라 제가 평론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정치 평론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평론이라는 건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하는 거거든요.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이나 음식이나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하는 건 이제 분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나 뭐 정치 같은 거 금리가 올라갈지 하늘이 떨어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정치 분석은 평론과 다른 점은 대통령의 뭐 인간 윤석열, 인간 김건희, 인간 한동훈, 인간 이재명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도로서 대통령은 또 영부인은 야당의 대표는 여당의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이 한 나라의 제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토콜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지금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통령 대 여당 대표가 지금 만나는 거니까. 그럼요. 회동을 하니까 면담을 한 장소와 테이블, 뭐 자리 배치 이런 것도 다 어제 지목이 됐어요. 저는 사진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테이블 보호조차 없는 기다랗고 좁은 테이블에 1대2로 마주보고 앉는 구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외빈 접대 세팅 아닌가요? 저거는 뭐 저도 처음 봤는데 저런 장소에서 저렇게 만나는 건 처음 봤는데 제가 딱 눈에 띈 장면은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요즘 뭐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남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또 듣겠다고도 했고 그러면 저는 뭐 뭐라도 갖고 들어와서 옆에 뭐 이제 배석자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내가 한 대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내가 충분히 듣겠다.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첩이라도 하나 수첩이라도 가져와서 갖고 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중요한 걸. 근데 저 모습을 딱 봤을 때는 별로 그런 존중이 별로 없는,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귀담아들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빨간색 파일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예 딱 펴놓고 이제 보고를, 그러니까 제안을 그렇죠. 하려고 적어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아무 것 없이 들어온 그 모습이 눈에 띄셨군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뭐 이제 실장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 같으면 조금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 당신 말을.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근데 지금 집권당 대표가 이 정부의 지금 정권의 위기를 맞아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걸 뭐 회담인지 면담인지 뭐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라면, 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뭐 저런 그 장소의 문제는 오히려 그렇죠. 넘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내용면에서 풀렸다면. 실제로 뭐 의자 2개 딱 놓고 그냥 둘이서 뭐 간의의자 놓고 얘기해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받아 적고 그러면 그렇지. 이건 내 한 대표 얘기를 내가 경청했다. 뭐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아닐 텐데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형식이 더 도드라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대통령이 다 이렇게 탁자에 손을 딱 얹고 있는데 근데 저것도 뭔가를 상징하는 근데 뭐 건가? 시간 내내 저렇게 저러시지는 않았을 텐데. 하필 왜 저 사진을 저 사진 스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뭐 스틸 사진 그렇게 하필이면 왜 이렇게 손 얹은 것만 다 냈는가? 혹시 내내 1시간 반 내내 저러고 계셨던 건가? 막 이런 그게 아니라면 왜 하필 저런 약간 고압적인 느낌? 이런 조홍천 의원은 그러시더라. 조홍천 전 의원은 이분 이제 검사 출신인데 검사가 이 피의자들 뭐 신문하고 이럴 때 딱 저렇게 앉아서 한다. 그걸 연상시키는 사진이어서 깜짝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의전도 메시지고 저런 뭐 행동도 다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얘기를 경청한, 나는 좀 화가 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뭐 그 전에부터 근데 저 시작 전부터 예견됐던 거니까. 참 알겠습니다. 뭐 이게 외형만 짚어도 짚을 게 너무 많은데요. 이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원래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대표실에서 원형 테이블을 좀 비치해 달라라고 요청을 먼저 했대요. 대통령실의 얘기는 정부 수립 역사상 한 번도 원형 테이블 놔달라고 요청했던 사례가 없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아니고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마주 앉아갖고 하는 회담도 있었고. 그렇지만 원형으로 하면 좋죠. 원형으로 하면 좀 좋고, 대통령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때 그 1차 충돌 선거 때 그리고 만날 때도 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의 원샷에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초대하는 쪽에서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싸움을 할 거면, 갈등을 할 거면 그럴수록 더 형식은 더 갖춰줘야죠. 예우를.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일 수 있는데, 요청하기 전에 이미 테이블은 동그랗든 뭐 네모나든 약간 이야기하기 좋은 구도, 그런 테이블을 세팅했던 전례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사진들도 지금 계속 옛날 것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책할 때 함께한 대통령실 인사들의 면면인데요. 이기정 의전비서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인적 쇄신하라고 아예 실명을 쭉 읊었다고 해요. 이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저 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뭐 의전비서관이니까 저 자리에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굳이 비서관을 산책에 동행시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사진 제공도 대통령실이 한 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저 산책을 하면 두 분만 찍힌 사진을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뒤에 의전 비서관이 나온 사진을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란 듯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분 기자 출신일 텐데. 요거 지금 요 사진은 저희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봐주세요.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기자가 고른 사진이 아니고 아예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기정 의전 비서관 딱 3사람만 들어있는 사진도 있네요. 딱 3사람. 저 이기정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이 뭐
그 지목했던 8분 중에 한 분이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의전 비서관이 저장수에 있었다면 특히나 그 야당 대표 그 의전과 관련돼서는 그 프로토콜이 어떻든지 뭐 굉장히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 대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점은 의도적인 홀대인데 어차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다 알려진 거고 그럴수록 저런 면은 정성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서 왜냐하면 저것은 한동훈 대표가 모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또 당원들 전부 다가 우리가 뽑은 당 그러니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건 다 떠나서 그래도 당을 대표해서 간 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갔는데 뭐 저런 대접을 받았어요. 상대국한테. 뭐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진핑이 뭐 어떤 사람은 뭐 꽤 그 정중하게 모신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어떤 뭐 총리 되는 분들이 갔는데 아주 그냥 뭐 옛날에 사신들 그 조공바치로 사신대 하듯이 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완전 기분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뭐 저는 그건 저분을 당 대표로 모시고 있는 그 당원들과 의원들에 대한 결례다, 무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외형적인 분석은 이렇고요. 이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앞서서 전해드렸다시피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는 상황에서 그날 밤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들여서 이제 만찬을 했고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22명 의원 또 원외 인사 1명에서 22명과 만찬을 했고 자 이제 앞으로 무엇이 흘러갈 것인가 왜 어제 한동훈 대표는 소집을 했는가 분석해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일반 국민과 언론과 지지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 그거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이 문제를 친한계,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만찬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거냐?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공멸로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통령이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친한계에만 자꾸만 모으지 말고 또 그 가까운 분들하고만 소통하지 않고 조금 그 전당대회 이후에 좀 넓혔다면 또 중도파 심지어는 뭐 친윤계라고 불렸던 분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호소하고 그랬으면 지금은 여론이 야 이건 대통령이 해도 너무하네. 그 8명 진짜 문제 있다. 어떻게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 뭐 비서실장이나 정부석들 다 뭐 한 사람들이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이제 그런 여론이 형성됐을 텐데. 친윤계 내에서도. 예,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제가 어저께 회담이 그 화답을 좀 해줬다면 한동훈 대표의 정책 승리지만 아무것도 못 얻고 빈손으로 나와도 한동훈 대표는 미칠 게 없다. 왜? 야, 모든 사람들이 이거 대통령이 너무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한동훈 대표 쪽으로 조금 뭐 중립파 의원들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굳이 저렇게 친한계 애들만 만나고 그래서 이게 마치 전면전 할 것처럼 그래서 그전에도 경고가 다음에 특검법 넘어오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회담도 이제 미리 이제 수용을 한 상황에서 그 상당히 그 뭐 대통령이 뭐 그렇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특검법 통과시키면 탄핵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켜서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어려워진 것처럼 그렇게 보수층에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도 좀 전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뭐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고 당을 장악할 수 없듯이 한동훈 대표도 이 공세를 통해서 뭐 당을 장악하고 지지를 얻는다. 이것도 어려운 거니까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긴급 회동한 거 다 모은 거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저는 뭐 잘못된 그전에도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한번 모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몇몇 인사들만 가지고 그렇게 세가시를 하는 거 그게 좋은 전략일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유는 제가 알겠고 그리고 분명히 그 당내 분위기도 그렇거니와 여론도 한동훈 대표 측에 조금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조금 입질 좁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죠. 어제 회동에 대해서 일관된 조금 회의적이시군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오히려 더 유리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 전날 본인과 차담회 끝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들여가지고 만찬을 했다?
본인하고는 차 마시고 그것도 대통령이 지각해가지고 차 마시는 시간도 뭐 좀 줄어들고 이랬는데 저녁 만찬은 추 원내대표만 불러서 했다. 이게 상당히 언짢을 수 있고 아니, 언짢은데 예. 그쪽에서 세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뭔가 힘을 좀 보여줘야겠다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걸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당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어저께 오전 일정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거를 좀 더 가져가도 하루나 이틀 정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할 말 다 하고 나왔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석합니까? 국민들이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과 여론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이 확산될 텐데 한동훈 대표가 이 만찬을 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상황은 또 다르게 흘러가죠.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야 이거는 대통령실에 그 8명 문제 없다라든가 이미 다 그 뭐 인사 조치를 해달라 이 얘기를 이름까지 거명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어차피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정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냥 하루 이틀 침묵하고 있었어도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한 이거 누가 이긴 거고 누가 진 거다 이게 나올 텐데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금 빨리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자, 그거는 그럼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상황을 좀 생각해 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어떤 카드를 꺼낼 건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표로 새로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최상병 제3자 특검법 전당대회 때도 해서 지금까지 발목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그보다는 여론이 더 나쁘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이탈표가 조금 있었는데 다음엔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뭐 야당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싸운다면 그럼 뭐 할 말 난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요. 이게 지금 그 보수층이 그 탄핵 트라우마도 있는데 이거를 야당이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거를 여당 대표계가 통과시키면 그건 분당이죠. 그건 뭐 그냥 분열이고 전면전이고 분열 정도가 아니라 분당까지 분당이죠. 그건 분당 대통령이 수준이에요?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친한 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이고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른정당 때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거라고 그건 뭐 좀 너무 앞선 나간 얘기일지도 그때도 한 20여 명 계시니까 그렇게 되지만 특검법이 통과돼서 그래서 특검이 진행이 되면 그거를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론의 상당 부분은 이거 대통령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공멸한다. 근데 지금 이 전면전을 하면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사실로 말하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여사는 다 원팀으로 움직인 걸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한동훈 표 뭐 특검법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주당 것이 돌아와서 재의결할 때, 재표결할 때 그냥 이탈표를 방치하는 방식, 즉 당론으로 막지 않는 방식으로 8표 이상을 넘기는 뭐 어떤 식으로 되든 통과되면 그건 한동훈 대표 책임으로 돌아오겠죠. 어떻게 되든 주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그 여론전을 하는 마당에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힘겨운 싸움이지만 대통령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인식이 있으니까 특검법을 가지고 일부 측근들이 그런 얘기 흘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좋은 전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표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요?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따가 우리 댓글쇼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 어떻게 해요?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한 대표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본방송 후에 오늘 댓글쇼 있는 댓글쇼 날이거든요. 있죠. 저는 있는 줄 알고 미니 댓글쇼 있어요. 거기서 박 대표와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박 대표는 일단 대기실에서 조금 대기.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박성민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박성민 대표 안으로 모셔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떻게 바깥에서 저 샌드위치라도 하나 좀 PD들이 좀 드렸는지. 지난주에 스콘 주더니 오늘은 안 주더라고요. 밖에 좀 정신이 없었나? 제가 지난주에 스콘 주길래 기대하고 오셨는데 밀크티랑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참 요구도 많네 그래갖고 안 주는지 안 줬어. 아 요구 사항도 저는 커피면 됐지 밀크티까지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스콘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다음에 또 스콘 줄까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스콘에는 그냥 밀크티란 얘기를 한 거죠. 뭐 런던티 같은 거. 뭐든지 좀 요기할 걸 좀 대기실에 좀. PD들 기억해 주세요. 하여튼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박성민 대표한테는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던 게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본 방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좀 대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아까 어디까지 하고 우리가 끝났냐면 그러니까 박성민 대표의 분석은 그리고 전망은 그리고 전략은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된다. 전면전 안 된다. 분당은 공멸이다. 이러셨잖아요. 심지어 어젯밤에 친한계 긴급회동도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한 대표는 어떻게 해요? 한 대표한테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까지가 본 방송에 제 질문이었는데 한 대표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론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의지가 없는 것은 확인이 되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 정도면은 뭐 활동 자제한 거 아니냐. 특검법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특검이란 거냐. 여당이 같이 싸워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대표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한 것들은 좀 빼고 뭐 간다든지 이런 카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제 질문이었는데 박성민 대표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뭐 무슨 카드?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일단 지난 2년 6개월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고 30% 떨어진 이후로 또 수많은 뭐 일들이 있었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패배 이후에 이 정도면 이제 변화에 대한 그 신호가 분명히 전달됐을 거다. 근데 결정적인 건 이제 중간 평가라고 할 때는 총선 대패니까. 그리고 이제 전당대 그 이유를 보면 대통령은 이제 이쯤이면 우리도 대통령이 이런 정도 위기를 인정하고 변할 거다라는 기대를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저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또 지지자들도 우리들로서도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이제 안 변한다. 이걸 상수로 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약간만 보충 설명을 하자면 어제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범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돌을 마저도 뚜벅뚜벅 가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돌 마저도 가겠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돌 맞는다는 표현은 잘못한 게 없는데 돌로 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돌로 치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돌로 친다. 따라서 나는 뚜벅뚜벅 가겠다. 이 얘기는 돌 맞아도 비판을 해도 그건 잘못된 비판이니 난 앞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이든 탄핵이든 이런 모든 건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여당이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 있는 거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인식이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죠. 보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간다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다 등 돌릴 거고 당 쪽도 등을 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더 고립되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아하. 이 상황은 이 상황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르죠. 자, 한동훈 대표는 생각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율이 높아지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윤 대통령도 그 한동훈 대표의 패배가 윤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정치라는 건 얼마나 지지 기반을 넓히느냐.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넓히는 정치 세력은 살고 좁히면 다 죽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극히 좁혀놓고 있고 이너서클 몇 명 갖고 하겠다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친한계라는 사람들 가지고 이걸 돌파하겠다. 전 둘 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왜냐하면 그 지난 보궐선거 때 대단히 어려운 속에서 한동훈 대표 금정구 선거를 끌어냈고 60%가 넘는 지지율을
얻어낸 거는 전당대회 때도 60% 넘는 지지도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이 맞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친한계 인사들이 계속 그 최상병 특검 때도 제3자 특검법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도 자꾸만 그런 얘기를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가 좀 뭐 막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건 당내에 그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 쪽 판단이 옳다라고 설사 생각하더라도 예. 특검법 가자, 뭐 김여사 특검법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당 내에서 당원들도.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갈등이 증폭되는 데는 제가 보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스타일도 문제일 것 같지만 그 주변의 측근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기 전에 뭐 방송 나와서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한동훈 대표한테 좀 다른 시나리오들, 다른 옵션들도 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다 강대강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는 8분의 6박자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음악할 때 8분의 6박자가 강양약, 중강양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목 같은 거 박을 때 그렇게 박거든요. 강양약, 중강양약 그렇게 박지. 땡땡땡 이렇게 하나? 이게 그 땅 치고 짝짝하다 땅. 그게 왜 그러냐면 맞네. 강강강강하면 부러져. 이게 잘 못 튕겨 나가요. 튕겨나가. 그러니까 네. 약간 그 리듬을 타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강대강으로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좀 잘 안 풀릴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는 그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은 한동훈과 윤석열은 분리할 수가 있다. 차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된 것도 또 법무부 장관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된 것도 비대위원장 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것도 이 모든 거는 윤 대통령은 그건 내가 만들어준 자리라고 하는 것도 일면 사실이기 때문에 분리가 잘 안 되는 거고 원팀으로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최후 통첩을 했는데 나한테 그 굴복할 것이냐 전쟁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고 윤 대통령 선택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선택했는데 이 전쟁을 선택하면 전 제가 보기엔 누가 승자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전쟁이에요. 공멸하는 전쟁이고. 핵전쟁 같은 거네요. 예, 핵전쟁 예. 터지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도 죽는 거고 국민의힘도 죽는 거고 보수진영도 죽는 거고 뭐 그런 게임으로 보여서 저는 양쪽 다 이게 뭐 옆에 측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뿌리를 깊이 둔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대한 뭐 애정이 그렇게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이게 한동훈 대표도 이 보수 진영이라든가 이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고 나는 개혁의 주체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사실은 지금 뭐 침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월 정국 이재명 대표 선거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윤한 갈등의 방향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뭐 그거 그다음에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풀릴까?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럼 내가 뭐 어떡하라는 거냐? 어떡하라는 대통령이 거야? 뭐 도대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네. 그 답답함은 저도 알겠어요. 알겠지만 예. 알겠지만 전면전으로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면이다.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친한계 인사들이 방송 네. 나와서 네.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런 예. 압박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께서는 그 국정과 관련돼서는 그 대통령이 길을 가라, 대통령 일을 해라. 당무는 뭐 당은 그럼 한동훈 대표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친한계 인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유튜브에 나가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서 뭐 쭉 공세절을 치르는데 저 공세로 이 당을 그 장악할 수 있으면 그것 좋은 전략이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많은 그 중립파 의원들 또 심지어는 이제 네.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죠. 설득을. 여론은 한동훈 대표 편이니까 방향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물어봤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컨설팅 할 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를 네. 우리 물건이 잘 팔리고 있을 때 다른 물건 내놓지 마라. 그 얘기를 왜 그 하냐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와 예. 정치는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게 기본이다. 디폴트다.
우리 뭐 쉽게 예를 들면은 2000년 월드컵 때 2000 너무 오래 돌아갔나 하여튼 2000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라는 게 있어요. 그 붉은 티셔츠가 있고 뭐 두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붉은색만 막 그거 다 사죠. 왜? 네. 파는 게 그 색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지. 붉은 악마인데. 붉은 악마니까. 근데 누가 이거 붉은색만 팔기 그러니까 네. 좀 뭐 파란색도 하나 같이 섞어서 팔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사는 사람은 다 살 의지가 있고. 그렇지. 붉은색은 다 팔리고 있는데 예. 딴 거 내갖고 괜히 이거를 재고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은 대통령실이 좀 무례하게 했다. 모욕감을 줬다. 그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모욕감이 아니라 당에 대한 모욕이다. 자, 그러면 하루나 이틀 동안 이게 쫙 확산되도록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이지 말아야죠. 왜 이걸 친한계 인사들이 여기저기 방송을 나가고 대통령 또 만찬도 해갖고 그 이슈가 또 새로운 이슈를 갖다가 만들어서 저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보면 열받아도 참아요 일단? 그럼요. 열받았으면 좀 열받았다는 표현도 하고 이래야 막 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배퍼도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집에 가 계시면 열받은 거 다 알겠지.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막 저렇게 홀대를 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밤에 불러가지고 본인은 보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러서 밥 먹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용기도 없네. 한번 들이받지도 못하네. 뭐 흔히들 말하는 뭐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일단 모여서 얘기합시다. 이래서 이제 만찬을 할 수 있는 물론 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뭐 검사 스타일 이전에 민심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올 뿐이고 한동훈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당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지층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그냥 대판 싸우면 애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뭔가 좀 누군가 한쪽이 참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화가 나지만 더 확산시키지 않고 좀 침묵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얻는 거죠. 지켜보는 분의 마음은 이건 정말 우리는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10분이 이해한다. 그리고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 일각에서 뭐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시킬 수 있죠. 친한계가 뭐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뭐 이탑이 다 통과. 그러면 분당이죠. 그건 하나의 당이 아니잖아요. 분당이죠. 분당이지. 그 분당을 뭐 대통령이 탈당하든 분당하든 그게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 심적으로 이미 그건 뭐 내전 상태에서 분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이제 바른정당으로의 그 분당 사태가 보수정당은 민주당은요 수도 없는 분당과 통합을 반복했던 정당입니다. 그렇죠. 반면 보수정당은 그때 아주 크게 한번 그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친 이후로 잘 분열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 대통령과 당대표의 충돌이 그 관리를 잘 못하면 정말 아까 말했지만 이거 옛날 미사일 위기로 보면 쿠바 핵미사일 위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에 이걸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좀 그런데 저는 어저께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도 예측 불가의 인물이었지만 트럼프 옆에 있는 뭐 측근들 뭐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진짜 황당한 얘기할 때마다 그건 절대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서 그걸 막아 세웠다 이거죠 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실장 수석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건 진짜 의전이나 이런 문제를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몸을 던져서 테이블은 원형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말 나옵니다. 그 뜻이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말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 던져서라도 이건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이기정 비서관도 거기 사진 찍히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렇지. 의전 비서관이어도 또 뭐 말 나오는 지금 공기업 낙하산 뭐 한동훈 대표 얘기인데 그게 본인 억울하고 뭐 그런 거 아니오고 한동훈 대표의 속속들이 알아서 야 세상에 딴 사람들은 다 그 말해도 한동훈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뭐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짐짓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돼. 지금 대통령의 이미지가 참모들에 의해서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참모들이 훌륭하다면 그러면 대통령 이미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하라라고 또 한동훈 대표가 주문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주문하는 건데 대통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가지고 와야 내가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은 상황이 뭐라고 해야 돼요? 풀리지 않는 이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저 미국 정치 드라마가 있어요. 유명한 드라마죠. 네, 거기에도 보면 뭐 대통령이 경로를 합니다. 뭐 분노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경로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막 나오고 네. 그 경로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역사의 평가를 받는 건 나 아니냐. 나지 당신이냐. 내가 평가받는 건데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한다. 그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당신 말대로 내 참아야 되냐 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리오 맥겔이라고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있죠. 다 듣고 그 분노와 경로를 다 이해한다. 근데 참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합중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당신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경로하고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마음은 다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얘기는 좀 맞다고 봐요. 대통령은 경로할 자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하. 그리고 그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도 제가 한번 전쟁이 났을 때도 최종 거기가 컨트롤 타운인데 이분들이 대통령이나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냉정한 사람들이고 전략적인 사람들이구나. 이래야지 국민들이 그렇지. 뭐 맘 편히 잠을 자잖아요. 근데 야 이거 무슨 결정을 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거 검사 출신들이시라 그런지 몰라도 이 기싸움 같은 거. 근데 기싸움이라는 건 사실 검사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왜? 검사는 두 가지 때문에 유리합니다.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그거는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회장들도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럼 공권력.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 검사가 들고 있는 정보와 앞에 피의자가 갖고 있는 정보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더 하자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 타이밍이나 뭐 언론의 정치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라는 룰에 축구하다 농구에 들어왔으면 농구를 해 적응을 해야죠. 그렇죠. 축구하듯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완전히 다른 지금 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거고 한동훈 대표도 금정구 승리를 얻어내고 전당대 승리 얻어낼 때 그 바로 그 좋은 걸로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다시 고립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 참모들도 그렇고 좀 전략적 사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마음 다 이해한다.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그리고 화가 얼마나 났을지 이해하지만 그건 그거고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면 지금은 좀 일단은 침묵하고 있는 게 오히려 득이고 친윤계를 물밑 설득해서 본인 편으로 확보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는 우위에 서는 길이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조언과 달리 어제 친한계는 모였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친한계 22명 모임의 영상 뭐 스케치라고 하죠. 스케치 장면 좀 볼까요? 예. 한 22명인데요. 현역이 21명, 거기다 김종혁 최고위원지 현역이 아니시죠? 그렇게 22명이 모인 거고 지금 한지아 의원 얼굴 보이는 것 같고요. 박정아 비서실장 얼굴도 보이고 갑자기 소집을 했는데도 꽤 많은 의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미리 얘기했으면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 얼굴도 보이고 이런 장면. 끝나고 나서 박정훈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씩 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심각하게 검증하고 뭐 걱정스러운 부분들 그걸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이제 점점 더 논의해 보자. 자, 이렇게 어제 뾰족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모였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만난 모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취자 우리 꿀단지 중에 한 분은 박 대표님한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윤을 설득하라는 거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라는 질문. 정치가 이제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뭐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그걸 못하면 어떻게 대통령 국민을 설득해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그걸 해야 되죠. 이 당에도 설득을 못하면 그 옛날에
정몽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책에도 썼고 그런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월드컵을 주최하려고 축구협회장일 때입니다. 예, 90년대 얘기입니다. 진짜 축구협회장을 딱 월드컵을 합시다. 예. 그 월드컵을 하려고 보니까 피파 부회장이 돼야 되겠어. 그렇죠. 예, 피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니까 그때 그 오한건이라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피파 부회장은 뭐 되게 그 역학관계상 중동 몫이고 우린 불가능하다. 그때만 해도 그랬지 진짜.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정몽준 그 축구협회장이 이제 오한건 상청에 불러서 물어봤대요. 월드컵 유치가 어렵습니까? 피파 부회장이 어렵습니까? 그야 저 월드컵 유치가 어렵죠. 그러면 지금 월드컵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피파 부회장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면 그럼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나가서 떨어지면 그 월드컵 포기합시다. 결과는 어땠냐? 피파 부회장 됐어요. 됐죠. 그리고 한일 월드컵 일본이 한참 앞서가 있는데 쫓아가고 공동 올림픽으로 그렇죠. 월드컵으로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려고 한동훈 대표가 저 세력 가지고 일부 친한계 인사들 갖고 당내 경선 돌파하고 대통령 되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하. 자 그러면 적어도 보수 측에서 윤 대통령 지금 그다음에 검사 다음에 또 검사를 뽑을 수 있겠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고 망하면 원팀으로 쭉 왔는데 야 저 윤석열, 김건희 저 두 부분이 한동훈의 약점과 뭐 치분 제일 많이 할 사람들인데 또 뭐라도 하나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냐? 대선 기간 중에. 예,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뽑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윤 대통령을 성공시킨 속에서 차별하지 그게 없이 차별하라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렵다. 정치를 그러니까 전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렵고 무서운 겁니다. 정치를 짙게 생각하고 무섭다는 건 왜냐하면 갑을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례 경험을 하다가 갑자기 갑중에 갑이 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통령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절제하느냐, 참아내느냐 이 기술입니다. 예, 웃으면서 사람들 설득하는 기술이지. 화대로 다 성질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미래로 가야 되는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근데. 그 어렵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원팀이 돼서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한동훈 대표의 미래가 있으려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은 국정기조 변화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 민심은 계속 등 돌릴 거고. 근데 또 받아쳐서 싸우지는 말아라 하면 어떻게 그러면 민심하고 일치시켜요? 민심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한동훈 대표가 반격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에 나오겠죠. 여론조사에 나오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든지 이런 결과로 아니면 떨어지든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평가가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면 누가 어디가 가는 방향인지 알면 자 대통령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어떤 힘을 얻습니까? 언론의 지지를 얻겠죠. 국민의 지지를 얻겠죠. 국회의원의 지지를 얻겠죠. 당원들의 지지를 얻겠죠. 그걸 얻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싸운단 말이죠. 그렇게 싸우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요즘 초딩들이 제 딸도 초딩 때 친구들하고 막 다투고 나면 초딩들끼리 보내는 문자 있잖아요. 뭐요?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 초딩이 그런 말 안 써요. 너무 아재 말투잖아.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위기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이 지금 아까 뭐 김민석 의원도 보수 언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대요. 거기도 깜짝 놀라고 그 뭐 자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지 지금. 이 안에서 다 뭐 보수 언론이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한동훈 대표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윤계 인사들 중에 저는 제가 만일에 한동훈 대표면 중립적인 분들 말고 아니 뭐 본인 비판하는 권성동 의원이라도 만나서 둘이서 뭐 같이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의를 좀 하신 자, 그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뭐 거기서 그 앞에 면전에서 비난하겠습니까? 한 대표님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과거에 친윤이었지만 지금은 이건 내가 계속 친윤으로 가면 죽겠구나 다음 선거에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예, 한 분, 두 분 그분들을 약한 고리부터 설득을 해내야 되죠.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분들부터. 오케이. 네. 내일 권성동 의원 출연하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시면 네. 이제 그만한 정치인이면 싸움 더 이상 붙이지 말고 중재해라.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점은 좀 잘못하셨다. 그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친한계 인사들은 나오면 네. 한동훈 대표도 이런 점은 좀 아쉽다. 뭐 좀 음. 그렇게들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싸움은 조금 말리라는 할게요. 말인데 이렇게 네. 붙이시는지들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 할게요. 그 얘기를 좀 전하도록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또 속보입니까?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네요. 이상득 전 의원의 별세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참 또 이분 역시 또 파란만장한 정치 일생을 보낸 그럼요. 이상득 전 의원. 지금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는 학년이 되겠네요. 35년생, 34년, 35년 90세 그 되셨대요. 정도 되신 예, 분 예. 같아요. 그러니까 90세 정도 된 예. 분이고. 90세의 나이로 지금 별세 소식이 들어왔다는 요새. 아까 전에 본 방송할 때 안 그래도 MB랑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표 시절 그때 원형 테이블에서 바로 두 옆에 사람이 앉았고. 하던 그 사진 안 그래도 봤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긴장이 있었지만 긴 네모 테이블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했어요. 그래, 저렇게 저 사진 있네. 저 2012년 옆이고 저 두 사람은 정말 앙숙 중에 앙숙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그래도 또 만날 때는 프로토콜이 다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럼요. 그리고 당대 김무성 대표하고도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했어요. 그럼요. 예. 이재명 대표 초대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면탁에 앉았는데 어제는 그제 사진은 좀 하여튼 너무 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게 아마 자극된 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거고 그 인사들 8명 얘기한 거고 네. 이거 노골적으로 아니 그 대통령이 다 인사했지 여기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 없다. 있으면 조목조목 대라 뭘 잘못했는지. 저는 뭐 아주 큰 게이트로 갈 게 아니면 한동훈 대표 너무 정보에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국정 기조와 관련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작은 문제, 작다면 작은데 그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명태균 씨 이슈나 이런 게 대통령실 발 김건희 여사 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지금 어떤 공동 대응을 하고 그 위기가 그건 당으로도 전반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으니까 뭐 명태균 씨가 명단을 자꾸만 공개를 하면서 그쪽에서 강혜경 씨가 근데 그건 뭐 지금 윤리에 관한 건데.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자, 요 얘기 마무리 짓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조언은 일단 민심이 한동훈 대표 편이니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가야지 그냥 전면전으로 가는 거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는 조언 주셨고 뭐 분당 얘기 이런 거 막 슬슬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공멸이다 지금 그 조언도 주셨고 하지만 현실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박 대표님 조언대로 막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도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야기 넘기죠. 명태균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 리스트는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명태균 씨와 이제 거래라는 표현을 강혜경 씨는 쓰던데 거래를 하던 의원들 명단을 국감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더니 실제로 공개가 됐습니다. 명단은 이렇습니다. 27명인데요. 24명은 국민의힘 의원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이현주, 김두관 전 의원, 이현주 현재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죠. 이렇게 두 분.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여영국 정의당 출신의 전 의원. 요렇게 27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명태균 씨는 저 중에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있는데 저거 가짜 명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저게 이름이 언급된 분들 중에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여론조사 한번 맡긴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현주 의원 SNS 올렸는데 이분은 뭐 가타부타 얘기는 아니고 본질이 이게 아닌데 왜 흐리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분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것도 국면이 희한하게 흘러가요. 어제 정치권이 저 명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저 왜 뒤집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제가 보니까 네.
정치권에 떠도는 정부의 95%는 그냥 소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중요한 신호를 봐야 될 텐데 그냥 뭐 그게 P&R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론조사 회사였다고 네. 알려져 있으니까 뭐 고객이겠죠. 의뢰를 했든가 뭐 이런 걸 테고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여론조사 기관인 P&R이 네. 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에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시. 요거 이제 문제죠. 근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만일에 어느 정치인이 그걸 요구했다면 그 조작을 요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 대가로 뭐 돈을 받았든 공천을 받았든 그렇지. 그랬느냐 이게 드러나느냐의 네네. 문제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치적 비난이나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어도 지금 뭐 문제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고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들은 얘기들, 아는 얘기들, 본 거 뭐 이런 얘기들을 그걸 저렇게 명단을 제 깐다. 고객 명단을 저렇게 그 얘기를 해도 두 분 사이에 뭐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고객이 신뢰를 갖고 뭔가 의뢰하고 말을 하고 한 건데 자기가 들은 얘기나 뭐 했던 일은 그 죽을 때까지 그건 뭐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도 그게 상식이고 신뢰고. 아니 뭐 불법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럼요. 컨설팅을 그럼 하고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준 것도조차도 이거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 그게 말씀이잖아요. 아니더라도 네.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죠.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휘둘리는 이제 언론이나 이제 뭐 정치권도 이제 문제라고 좀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명태균 씨가 계속 그 공개를 하니까 저게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더 있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더 있다고 일단 강혜경 씨 봐야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상담 받고 뭐 여론조사 맡기고 그 자체는 문제가 문제 아니잖아요. 없는 거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그거는 뭐 없잖아요. 상담을 받았던 무슨 얘기를 나눴던 그리고 뭐 전화 통화상이든 그 메시지상에 무슨 있어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흔히 좀 과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위험해 보이는 건 여론을 조사한 게 아니라 조작했다면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네. 스스로 했다면 스스로 뭐 이준석 선거나 오세훈 선거나 윤석열 선거에 본인이 했다면 그건 명태균 씨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위에다 보고하고 뭐 기분 좋게 했다 이러면 이제 명 씨의 문제고. 다만 그걸 누가 주문했느냐. 그렇지.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올 때 가장 큰 거고 저희가 적어도 국정감사 들어올 때 그 관련된 명태균 씨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있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지금 없어 보이고 그게 그거고 그다음에 공천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와 관련된 거는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겠죠. 네. 그 김영선 의원의 문제이고 그 수사 빨리 해야죠. 예, 정확하게 해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본질은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여부. 진짜 공천을 김영선 의원 공천을 어떤 개입해서 김 여사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거야 요거 하나 하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 회사에서 했는데 거기서 정말 조작이 있었던 거야? 요 두 가지 줄기를 잡고 가시면 가장 위험한 건 공천 과정이라는 건 사실 뭐 잘 드러나기도 어렵죠. 조작이 있었는데 그 조작을 정치권에서 주문했느냐. 일단 강혜경 씨의 국감 증언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81회, 총 81회의 공표, 비공표 다 합쳐서 81회의 조사가 있었고 그중에 강혜경 씨에 따르면 조작이 몇 번 있었다. 두세 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국감에서는. 두세 번인가 서너 번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국감 현장에서 의원이 질문했어요. 윤석열 후보도 그걸 알았냐? 그때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 강혜경 씨는 말했고 지시가 있었냐?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뭐 강혜경 씨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 그런데 요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이미 이 여론조사는 대통령 선거 조사는요. 수십 개 기관이 계속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뭐 조작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범죄 행위니까 영향을 얼마나 미쳤던 거는 둘째로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명태균 씨의 문제인 거죠. 예, 그 문제는. 예. 근데 이제 강혜경 씨 변호인과의 차후 인터뷰 어제 저희가 했던 인터뷰에서는 나머지 27명 중에 그러면
저분들 중에 혹시 여론이 조작된 경우도 또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있다라고 답을 했대요. 몇 명 있다고 강기경 씨가. 그럼 그 경우에도 후보 몰래 그냥 명 씨가 자발적으로 한 거랍니까? 아니면 후보가 지시하거나 혹은 지시는 안 했어도 아는 조작이 있었답니까? 했더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또 강혜경 씨는 말했다. 이런 게 다 결국은 그랬다더라. 뭐 그렇게 들었다가 아니라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파장은 앞으로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에 그 많은 분들이 의뢰할 때 그분의 그 주특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갔다면, 그래서 그거를 또 제공했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조금 이제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건 명태균 씨의 문제인 거고, 그 문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빠뜨린 거 있나요? 혹시 오늘 해야 되는데 빠뜨린 거 없어요? 다 다뤘어. 다 했대요. 박백수 PD가 이 정도면 됐대요. 그러면 배고파. 힘드시죠? 오늘 밖에서 스콘 하나 안 주고 말이야. 손님을 말이야. 이렇게 홀대하면 돼 지금. 커피 쿠폰을 우리 꿀단지들은 저희가 홀대하지 않습니다. 커피 쿠폰 드리고 헤어지겠습니다. 한 3분 골라주세요. 분 3분. 네, 3분. 이용일 씨 딱 이렇게 박성민 주 2일로 늘려달라고. 주 2분 바쁘세요. 이거 모시기 화요일 어려운 분이에요. 목요일 날 해달래요. 화요일 목요일 날. 예, 자 그분께 한 잔. 네. 또 한 분. 예. 또 제가 3분 골라요. 그러세요. 오늘 그러세요. 예. 그래요. 신중하게. 예. 신중하게. 누구랄까.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타경준 씨라는 분의 정치를 8분의 6박자 너무 좋은 방법 같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회 7이라는 분이 박성민 대표님 의전에 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대기할 때 네. 뭐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같아. 뭐 제가 잘 먹고 나오니까 안 줘도 됩니다. 저는 이게 커피를 주시는 것도 이 사실 출연진들한테 커피 다 뽑아서 주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라디오 가면 다 이렇게 커피 안 줘요. 안 주죠. 저희만의 특별 서비스예요. 저희가 이게 막 비싼 커피가 아니더라도 우리 또 손님들 오셨는데 따뜻한 거 한 잔 드려야 된다고 없는 돈에 협찬도 아니에요. 다 저희 사는 거예요. 팀비로. 저는 김현정의 그 개인 돈인 줄 알았어요. 저는 김현정 프로그램이라 개인 돈에서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프리랜서면은 그때부터는 제 돈으로 하지만 지금은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의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한 잔 더 갈까요? 한 잔 더. 지금 2분 드렸나요, 우리? 3분 드린 거 3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열심히 받고 계시죠? 전화가 그렇게 안 온대요. 청취율 조사는 답을 하고 싶어도 전화가 와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온다고 우리 꿀단지들이 말씀하시는데 좀 잘 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행운의 전화 같은 거여 갖고 잘 안 오기도 하는데 02로 시작하는 전화 여러분 눈 빠지게 기다려 주시고요. 놓치지 말고 받아 주시고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었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한테 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그냥 힘이 됩니다. 그냥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듣고 계신지를 라디오는 알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잘 받아주시고 전화 받으신 분들은 그 전화가 온 그 통화 기록 캡처 있죠.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도 또 드립니다. 예. 자, 그렇게 안 해도 뭐 가장 신뢰받고 가장 영향력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뭐가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또 성적표가 나오면 마음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관보다는 객관이 더 중요하죠. 주관적인 것보다는. 전화 받고 싶습니다. 타경준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저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서 커피 한 잔 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2분 아래 해주시고요. 내일은 미리 이제 말씀드렸어요. 친윤계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서 내일은 권성동 의원 진짜 오랜만에 권성동 의원 출연합니다. 권성동 의원한테 제가 아까 그 질문도 드리고 붙이지 마시고 좀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중재도 좀 하셔라 이런 얘기도 제가 할게요. 중진으로서 좀 하셔라. 뭐라고 답변하실지 내일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반 나눠주시고요.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와 함께 저희 둘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하신다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